행복할 권리. 인류의 의지에 오를 두 번째로 큰 주제는 행복의 열쇠 찾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상가, 예언자, 일반인들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신을 숭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사후세계는 없으며 행복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설파했다. 고대 사람들 대부분은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거부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전제가 되었다. 내세를 의심할 때 인류는 불멸이 아니라 세속의 행복을 좇게 된다. 비극만 계속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에피쿠로스에게 행복 추구는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었다. 반면 현대 사상가들은 그것을 집단적 과제로 간주한다. 개개인이 정부 차원의 계획, 경제적 자원, 과학적 연구 없이 행복을 찾아 나선다면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전쟁으로 피폐하다면,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없다면 당신은 비참할 것이다.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최고선으로 선언했고, 국가와 시장 그리고 과학계가 추구할 단 하나의 가치 있는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치인들은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기업가들은 부를 키워야 하고, 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왕이나 국가 또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많은 이들이 벤담의 비전에 대해 번지르르 한 말을 쏟아냈으나 정부, 기업, 연구실은 눈앞의 분명한 목표에 집중했다. 국가가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는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영토의 크기, 인구 증가, GDP 증대였다.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산업화된 나라들은 대규모의 교육제도와 보건복지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제도들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학교를 세운 것도 국가에 충성할 유능하고 말 잘 듣는 시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였다. 18세 청년은 애국심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읽고 쓸 줄 알아야 했다. 그래야 준장이 그날 내린 명령을 읽고 내일의 전투계획을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포탄의 경로를 계산하고 적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수학도 알아야 했다. 또한 무전기를 조작하고 탱크를 몰고 부상당한 전우를 보살피기 위해 전기기계 의학도 어느 정도 알아야 했다. 그리고 제대하면 점원이나 교사 또는 공학자가 되어 경제를 일으키고 세금을 내면서 국가에 봉사해야 했다. 보건제도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말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이 대중에게 보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영아에게는 예방접종을, 어린이에게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10대에게는 체육교육을 제공했다. 이 나라들은 썩어가는 늪에서 물을 빼고 모기를 박멸하고 중앙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국력 강화였다. 국가에 필요한 것은 튼튼한 군인과 노동자, 더 많은 군인과 노동자를 낳을 건강한 여성, 아파서 집에서 쉬는 대신 오전 8시 정각에 꼬박꼬박 출근할 관료들이었다. 복지제도도 원래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기획되었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70세가 되면 나라가 당신을 보살펴 줄 테니 18세는 나를 위해 싸우고 40세에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1776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생명추구권, 자유추구권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인간에 양도할 수 없는 세 가지 권리를 규정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문이 보장한 것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토마스 제퍼슨이 국민의 행복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는 단지 국가 권력의 제한을 두려워했을 뿐이다. 즉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않는 사적 선택의 영역을 개인들에게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메리보다 존과 결혼해야 더
행복하다면, 솔트레이크 시티보다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야 더 행복하다면, 낙농업자보다 바텐더가 되어야 더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입장이 바뀌었고 벤다의 비전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00년도 더 전에 국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방대한 제도들이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 원래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기획된 행복추구권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행복할 권리로 바뀌었다. 마치 인간 행복할 자연권이 있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전부 기본권 침해이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세기에는 1인당 GDP가 국가의 성공을 평가하는 제1의 척도였다. 이 기준에서 보면 국민들이 1년 동안 평균 56,000달러의 달러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싱가포르가 국민들이 1년에 겨우 14,000달러어치를 생산하는 코스타리카보다 성공한 나라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사상가와 정치인은 물론 경제학들조차 GDP를 GDH, Gross Domestic Happiness로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은 생산이 아니라 행복을 바란다. 생산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복의 물질적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생산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당신이라면 생산성이 높지만 불만족스럽게 사는 싱가포르인이 좋겠는가? 생산성은 높지 않지만 만족스럽게 사는 코스타리카인이 좋겠는가?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인류는 21세기의 두 번째 목표로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비교적 쉬운 과제로 여겨진다. 기아 역병 전쟁이 사라지고 있는 것, 인류가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 기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것, 이 모두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할 때 제자들에게 행복해지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경고했다. 물질적 성취만으로는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 돈, 명예, 쾌락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적당히 먹고 마실 것과 성욕을 억제할 것을 권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진탕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깊은 우정이 더 큰 만족을 준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으로 가는 고행길에 오른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 행동 수칙을 정리했다. 에피쿠로스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다. 행복은 쉽게 오지 않는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인류는 유례없는 성취를 이루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옛날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높은 수준의 부우, 안락, 안전을 누리는 선진국의 자살률이 전통 사회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가난과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페루, 하이티, 필리핀, 가나에서는 매년 10만 명당 5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살한다. 반면 스위스와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같은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들에서는 매년 10만 명당 1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1985년에 한국은 비교적 가난한 나라였고 전통에 얽매여 있었으며 독재 체제 하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경제 강국이고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며 안정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주정권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1985년에 10만 명당 9명 정도의 한국인이 자살한 반면 현재 한국의 연간 자살률은 10만 명당 36명이다. 물론 정반대의 지극히 고무적인 추세들도 있다. 아동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는 분명 인간의 행복을 높여주었고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상쇄한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조상들보다 행복해졌다 해도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 시대 사람은 하루 평균 약 4,000칼로리를 사용했다. 이는 음식뿐 아니라 도구, 의복, 예술활동, 모닥불을 마련하는데 투입한 에너지까지 포함한 것이다. 오늘날 미국인은 하루 평균 22만 8천 칼로리를 사용한다. 이는 배를 채운 에너지뿐 아니라
자동차, 컴퓨터, 냉장고, 텔레비전을 가동한 에너지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렇듯 미국인은 석기시대 수렵 채집인보다 평균 6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다고 미국인이 60배 더 행복할까? 이러한 장밋빛 시각에 우리는 고개를 저을 것이다. 게다가 어제의 비극을 극복했다고 해서 오늘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적 고통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중세시대의 굶주린 농부를 기쁘게 하려면 빵 한 조각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지만 따분하고 과체중인 엔지니어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세기 후반은 미국이 황금기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데 이어 냉전에서 승리를 더욱 그치며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1950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의 GDP는 2조 달러에서 12조 달러로 늘었다. 1인당 실질 소득은 2배가 되었다. 피임약의 발명은 섹스를 전에 없이 자유롭게 만들었다. 여성, 동성애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 밖의 소수자들이 가져가는 파이의 몫도 더 커졌다. 값싼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가 홍수처럼 밀려들어 일상생활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1990년대 미국인의 주관적 행복이 1950년대와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구가한 1958년부터 1987년까지 평균 실질 소득이 5배 늘었다. 하지만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부와 함께 일본인의 생활 방식과 사회관계에 일어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많은 변화들이 일본인의 주관적 행복 수준에 미친 영향은 놀랍도록 적었다. 1990년대의 일본인들은 1950년대나 다름없이 만족하거나 불만족했다. 마치 전례 없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유리천장에 부딪혀 행복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존재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세계 평화를 이룬다 해도 그 유리천장이 깨진다는 보장은 없다. 진정한 행복을 획득하는 것이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을 듯하다.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 행복의 유리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하나는 심리적인 것이고 하나는 생물학적인 것이다. 심리적 수준에서 보면 행복은 객관적 조건보다 기대치에 달려있다. 우리는 평화 번영을 누릴 때 만족하지 않는다. 실제와 기대가 일치할 때 만족한다. 나쁜 소식은 조건이 나아질수록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인류가 겪은 것처럼 조건이 확 좋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성취하만 할수록 불만이 커질 것이다. 생물학적 수준에서 보면 기대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화학적 조건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불쾌한 감각에서 벗어나 유쾌한 감각을 느낄 때 행복하다. 제레미 벤담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자연이 인간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주인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말, 행동, 생각을 결정하게 했다고 말한다. 벤담의 후계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이란 고통 없이 쾌락을 느끼는 상태일 뿐이고 쾌락과 고통 외에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과 악을 다른 어떤 것에서 연역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을지 모른다. 에피쿠로스 시대의 이런 발언은 신성모독이었다. 벤담과 밀의 시대에 이런 발언은 급진적인 체제 전복이었다. 하지만 21세기 초에는 과학적 정설이다. 생명과학에 따르면 행복과 고통은 단지 그 순간에 어떤 신체 감각이 우세한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반응할 것이다. 사람들은 실직해서 이혼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각이다. 실직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우울증 자체는 일종의 불쾌한 신체 감각이다. 우리는 수천 가지 이유로 화를 내지만 화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다.
화는 항상 열이나 긴장 같은 감각을 통해 일어나고 그런 감각이 화를 솟구치게 만든다. 우리가 열불 난다고 표현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거꾸로 과학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승진하고 복권에 당첨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 몸에서 일어나는 유쾌한 감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당신이 2014년 월드컵에 출전해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을 치른 독일 축구팀의 공격형 미드필더 마리오 게츠라고 상상해보자. 113분이 지났는데 한 골도 터지지 않았다. 끔찍한 승부차이까지 겨우 7분이 남았다. 7만 5천 명의 흥분한 팬들이 리우의 마라카나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이 애타게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아르헨티나 골문 몇 미터 앞에 있을 때 안드레 시르레가 당신에게 공을 멋지게 패스해준다. 당신은 가슴으로 공을 받아 다리로 떨어뜨려 골문을 향해 찬다. 공이 아르헨티나 골키퍼를 지나 그물에 깊숙이 걸린다. 골인 경기장이 화산처럼 폭발한다. 수만 명의 관중이 미친 듯이 함성을 지르고 팀 동료들이 달려와 당신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 고국의 베를린과 웬헨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당신은 황홀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르헨티나 골문에 그물에 걸린 공 때문도 사람들로 꽉 찬 바이에른의 선술집에서 울려 퍼지는 환호성 때문도 아니다. 당신은 그저 몸 안에서 휘몰아치는 감각의 폭풍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오싹한 느낌이 등줄기를 따라 흐르고 찌릿찌릿한 전기가 온몸에 퍼진다. 폭발하는 수백만 개의 에너지볼로 몸이 분해되는 기분이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골을 넣지 않아도 그런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기대하지 않던 승진을 하고 기뻐서 팔짝팔짝 뛴다면 당신 역시 같은 종류의 감각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 마음의 더 깊숙한 부분들은 축구나 직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 부분들이 아는 것은 오직 감각뿐이다. 승진했는데도 어떤 이유로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해고되었는데도 지극한 쾌감을 느낀다면 아마도 어떤 약을 먹었기 때문일 텐데 당신은 그런 사건과 관계없이 이 세상 꼭대기에 있는 느낌일 것이다. 나쁜 소식은 유쾌한 감각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불쾌한 감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골을 넣어도 그 행복이 평생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은 내리막길만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승진을 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도 승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낀 쾌감은 벌써 사라지고 있다. 그 경이로운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다시 승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이다. 혹시 승진하지 못한다면 계속 말단 직원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씁쓸하고 화가 날 것이다. 모두 지나 탓이다.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는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적용했을 뿐 행복을 위해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유쾌한 감각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은 얄팍한 상술일 뿐이다. 우리는 배가 고픈 불쾌한 느낌을 피하고 기분 좋아지는 맛과 황홀한 orgasm을 즐기기 위해 음식과 연인을 필사적으로 찾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맛과 황홀함은 얼마 못 가고 그런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더 많은 음식과 연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떤 희귀한 돌연변이에 의해 땅콩 하나를 먹으면 행복한 감각이 영원히 지속되는 다람쥐가 탄생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술적으로 다람쥐의 뇌회로가 바뀌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누가 아는가? 수백만 년 전 어떤 운 좋은 다람쥐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하지만 그랬더라도 그 다람쥐는 지극히 행복할 뿐 아니라 지극히 짧은 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 희귀한 돌연변이는 그냥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행복의 도취에 배우자는 고사하고 땅콩도 더 이상 찾아 나서지 않았을 테니까.
땅콩 하나를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픈 다른 다람쥐들이 오래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확히 같은 이유로 우리 인간들이 끌어모으는 땅콩, 돈 많이 버는 직업, 큰 집, 잘생긴 배우자, 또 우리를 오래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는 것보다 그 산을 오르는 과정이 더 뿌듯하다. 획기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그 실험으로 칭찬과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 모든 사실은 진화가 다양한 종류의 쾌락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일 뿐이다. 진화는 때때로 행복과 평화 같은 상쾌한 감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고향감과 흥분 같은 황홀한 감각으로 우리를 자극한다. 동물이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늘린 어떤 것을 찾을 때 뇌는 각성과 흥분 같은 감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그 동물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한다. 어느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여러 마리 쥐의 뇌에 전극을 연결해 그 쥐들이 페달을 누르기만 해도 흥분이 일어날 수 있게 했다. 맛있는 음식이냐 페달이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쥐들은 페달을 선택했다. 저녁 먹으러 가는 것보다 비디오 게임이 더 좋은 아이들처럼. 쥐들은 배고픔과 탈진으로 쓰러질 때까지 계속 페달을 눌렀다. 인간 역시 승리의 월계감보다 경기의 흥분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를 그처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경기할 때 느끼는 짜릿한 감각이다. 스트레스, 절망, 지루함 같은 불쾌한 감각만 느끼는데도 산을 오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소개팅에 나갈 사람은 없다. 하지만 슬프게도 경기의 짜릿함은 승리의 행복감만큼이나 더덥다. 하룻밤 정자의 스릴을 즐기는 돈 후안,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우존스 지수의 등락을 지켜보는 기업가, 컴퓨터 화면 속 괴물을 죽이는데 몰입하는 게이머는 어제의 모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탈진할 때까지 계속 페달을 누르는 쥐처럼 돈환 기업가 게이머에게는 매일 새로운 한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도 조건에 따라 기대는 상승하고 어제의 도전은 순식간에 오늘의 일상이 된다. 어쩌면 행복의 열쇠는 경기도 금메달도 아닌 흥분과 평안의 황금 배합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따분함 사이로 오가며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상태로 살아간다. 과학의 설명처럼 행복이 실제로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에 달려있다면 영구적인 만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제를 조작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사회개혁, 정치혁명 따위는 잊어라.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인간의 생화학적 기제를 조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50년 전만 해도 정신과 치료약에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오명은 깨졌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정신과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 그들은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기분 저하와 주기적 우울감에 대처하기 위해 그런 약을 먹는다. 예컨대 리탈린 같은 각성제를 복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1150만 명의 어린이가 ADHD 치료약을 복용했다. 영국에서는 1997년에 9만 2천 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78만 6천 명으로 증가했다. 원래 목적은 주의력 장애를 치유하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어린이들이 단지 성적을 올리고 교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런 약물을 복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추세에 반대하며 문제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교육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주의력 장애, 스트레스, 낮은 성적으로 고통받는다면 낡은 교수법, 조밀한 학급,
부자연스럽게 빠른 생활 템포에서 원인을 찾아야 마땅하다. 바꿔야 할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가 아닐까? 이 논쟁의 변천사는 흥미롭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교육 방법을 놓고 갑론을 박혔다. 고대 중국도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도 모두 자기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대안들에 격렬히 반대했다. 그럼에도 지금과 모두가 동의한 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의 생화학 기제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군대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인 병사 가운데 12%,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국인 병사 가운데 17%가 전쟁의 압박과 고통을 덜기 위해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이 병사들에게 두려움, 우울증,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것은 포탄실의 차량포탄이 아니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신경망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다. 두 명의 병사가 같은 곳에 어깨를 맞대고 매복하고 있어도 한 명은 공포에 얼어붙어 제정신을 잃고 이후 수년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 반면 다른 병사는 용감하게 싸워 수훈 메달을 받는다. 두 병사의 차이는 생화학 기제이다. 그 기제를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린 더 행복한 병사들과 더 효율적인 군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화학적 행복 추구는 세계 최대의 범죄 원인이기도 하다. 2009년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가운데 절반이 약물 때문에 그곳에 돌아왔다. 이탈리아에서는 수감자의 38%가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수감자의 55%가 마약 복용 또는 거래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했다. 2001년 한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기결수 가운데 62%가 해당 범행을 저질 당시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밝혔다. 사람들은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담배를 피우고 예리함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코카인과 메탐페타민을 복용한다. 엑스터시는 황홀감을 제공하고 LSD는 다이아몬드를 걸치고 하늘에 떠있는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영국 록밴드 비틀스의 곡으로 당시 BBC는 이 곡 제목이 LSD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했다. 에게로 보내준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느끼는 감옥을 어떤 사람들은 적정량의 화학 분자들을 통해 훨씬 더 쉽게 얻으려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위협이다. 국가들이 생화학적 범죄와 인정사정 없는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생화학적 행복 추구를 규제하고자 나쁜 조작과 좋은 조작을 분리한다. 원칙은 명확하다. 정치 안정, 사회 질서,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 생화학적 조작을 허가하는 것을 넘어 장려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과잉노동을 하는 아이들을 차분하게 하거나 불안해하는 병사들을 진정시켜 전투에 내보내는 것. 안정과 성장을 위협하는 조작은 금지한다. 하지만 매년 새로운 약물이 대학 연구실, 제약회사, 경제 조직에서 탄생하고 국가와 시장의 필요도 변한다. 생화학적 행복 추구가 가속화함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의 모습도 바뀔 것이고 그럴수록 생화학적 행복 추구를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약물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험실의 전문가들은 이미 인간의 생화학적 기제를 조작하는 더 정교한 방법들을 시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뇌의 적절한 위치에 직접적인 전기가 자극을 가하거나 우리 몸의 청사진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쓰든 생화학적 조작을 통해 행복을 얻는 일이 쉽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본 패턴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물론 생화학적 기제를 조작해서까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으며 개인의 만족을 인간 사회의 가장 높은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행복의 생물학적 정의가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약 2300년 전 에피쿠로스는 제자들에게 무절제한 쾌락 추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보다 약 200년 전에 부처는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그는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다. 그런 감각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동요일 뿐이라는 것이다. 쾌감을 느껴도 우리는 만족하기는커녕 더 많이 갈구한다. 그러니 행복하거나 흥분된 감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찰나의 쾌감을 행복으로 여기고 점점 더 많은 쾌감을 갈구한다면 쉬지 않고 그런 감각을 뒤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마침내 쾌감을 느낀다 해도 그 감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과거의 쾌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계속해도 만족은 지속되지 않는다. 쾌감을 갈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쾌락을 빠르게 뒤쫓을 것이 아니라 놓아줄 필요가 있다. 행복에 대한 이런 불교적 시각은 생화학적 시각과 공통점이 많다. 쾌락은 생겨나자마자 사라지고 쾌감을 갈구할 뿐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한 불만 상태가 계속된다는데 양측은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양측이 꽤 다르다. 생화학적 해법은 한순간도 쾌감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쾌감을 제공하는 제품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쾌감에 대한 갈구 자체를 줄여 쾌감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부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 수련을 통해 감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더덥고 무의미한 동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런 감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생기자마자 사라지는 것을 뭐하러 뒤쫓는가. 현재 인류는 생화학적 해법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히말라야 동굴의 수소자들이나 상하탑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자본주의라는 거대 조직에게 행복은 곧 쾌락이다. 다른 말은 군더더기일 뿐이다. 해가 갈수록 불쾌감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도 줄고 쾌락에 대한 갈구는 커진다. 과학 연구와 경제활동도 그 목표에 맞춰서 매년 더 나은 진통제,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 더 편안한 매트리스,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도록 더 중독성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생산한다. 물론 이 정도는 어림없다. 호모사피엔스는 끊임없이 쾌락을 경험하는데 알맞도록 적응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원한다면 아이스크림과 스마트폰 게임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생화학적 기제를 바꾸고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21세기 두 번째 과제인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